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전국의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무더위는 다음 달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를 시작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무사 개헌 문건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지시해 작성했다고 기무사 실무자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청소년들까지 빠져들고 있는 온라인 사다리 게임이 게임 결과를 조작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우리 해군의 독도함을 건조하면서 계약을 어기고 하도급 공사를 해 수백억 원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록적인 폭염, 밤에는 참을 수 없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리포터. 네, 연일 폭염의 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북 영천의 한낮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값을 기록했는데요. 밤에도 이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으면서 간밤에 서울을 비롯한 청주와 대전, 춘천과 원주, 강릉과 포항, 대구, 광주 등 전국 많은 곳에서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 있겠고 그 밖에 수도권 지역에서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 산간에서도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이 모두 5mm 안팎으로 무척 적을 것으로 보여서 습도만 높아질 뿐 폭염이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낮 동안에도 숨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고 청주와 광주 36도, 원주 35도, 서울 3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당분간 이 더위를 식혀줄 만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다음 달 초까지도 이렇게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서울에선 열대야로 인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원구 하계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밤 10시 20분부터 전력 사용 증가에 따른 변압기 과부하로 전체 15개 동 가운데 5개 동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중구 신당동 빌라촌에서도 정전이 발생했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해체와 관련해서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군 유해 송환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 개발의 핵심 시설인 서해 위성 발사장에 대한 해체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 참전용사 전국대회 연설에서 감사하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주요 미사일 시험장 해체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해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약속과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시험장 해체에 사찰단이 참여하도록 압박해왔다고 말해 미사일 시험장 해체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 시험장 해체에 대한 검증,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등을 위한 북미 간 실무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미 국무부의 마크 램버트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서울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램버트 대행이 북측과 회담하는지 여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실무회담이 계속된다고 언급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해체를 계기로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라며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다리를 타서 나온 결과가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아주 단순한 온라인 게임이 있습니다. 이름도 사다리 게임인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청소년들도 이 게임에 빠져서 거액의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확률은 언뜻 50%로 보이지만 베팅 금액에 따라서 조작이 있었다는 전직 내부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사다리 게임의 조작 의혹을 오수정 기자와 함께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다리 게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다리 게임은 홀짝을 맞추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5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288차례 진행됩니다. 네, 그러면 경기 결과를 맞추는 스포츠 토토와 비교해도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사다리 게임 공식 사이트에서는 돈이 아닌 포인트로만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이 게임을 가지고 통상 베팅액의 1.9배를 준다는 점입니다. 청소년들까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비로 불법 도박에 빠져드는 폐해가 심각한데요. 게임을관리위원회에서는 사다리 게임의 등급 심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수사 1회까지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조작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베팅금에 따라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게 취재진이 만난 사다리 게임 운영 과거 업체의 전직 대표와 또 사설 토토 사이트를 관리했다는 사람의 설명입니다. 네. 토토 사이트 이용자들이 홀짝에 건 베팅 정보를 서버로 취합해서 사다리의 결과가 무조건 베팅 금액이 적은 쪽으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도박 사이트는 1.9배 배당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항상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베팅 금액이 홀에 300, 짝에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다리 결과는 금액이 많은 홀이 아닌 적은 짝 쪽으로 조작이 됩니다. 짝에 건 사람들에게 1.9배를 주면 190이 되겠죠. 네. 전체 베팅금 400에서 이걸 빼면 210이 수익으로 남는 식입니다. 네, 이런 조작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죠? 다단계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단계. 네. 전직 내부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최상위의 일명 아빠 사이트와 그 밑에 중간 관리 자격인 엄마 사이트를 두고 영업을 관리하는 총판과 사설 토토 사이트로 이어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설 사이트에서 유저들의 베팅 정보가 최상위까지 서버로 연결돼서 올라가서 위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종 윗부분에서 조작이 이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엄마 사이트를 관리했다는 한 내부자가 저에게 관리자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지금 총괄 영업을 해갖고 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최종적으로 아빠 사이트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거기로 올리는 거죠. 프로그램 서버 대 서버로 연결을 시켜갖고 손님이 배팅을 하면은 그게 싹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오 기자, 아직도 조작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재는 사다리 게임 운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전 운영업체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장님이 대표로 계셨을 때도 조작은 그렇죠. 그때도 계속 있었죠. 한참 잘 될 때 2016년, 17년 초쯤에는 적어도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베팅 금액이잖아요. 베팅 금액이 800억, 1000억이 됐다고 봐야죠. 네, 현재 사다리 게임 운영업체는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에게 서버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실직한 전 운영업체 사람들의 음해이고 또 현 운영업체와도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다리 게임 운영권을 가지고 올 때 검증을 했지만 과거 조작 흔적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도 전직 내부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취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로 의혹이 밝혀져야 할 듯합니다. 게임을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사실이라면 수사가 필요한 부분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게임 조작 의혹 계속 후속 보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수정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함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방산비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독도함을 만든 한진중공업이 해군과의 계약과는 달리 사실상의 하도급 공사로 수백억 원의 혈세를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 CBS 박중석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해군은 지난 2002년 10월 28일 한진중공업과 14,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3,257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계약서상 한진중공업은 2007년 6월까지 독도함을 직영으로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외주 업체를 통한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계약서에는 외주의 작업을 맡길 경우 계약 금액이 감액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산물자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작업이 시작된 이후 한진중공업은 계약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20곳에 가까운 하청업체 직원 수백 명의 이력서를 받아 신체 검사와 용접 시험 등을 거친 뒤 자신들의 임시직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입니다. 서류상은 소속은 한진이죠. 실질적으로 관리나 직원들 급여나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다 업체에서 책임을 졌죠. 한진중공업은 임시공으로 등록된 하청업체 직원들의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도장 등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임시공들의 월급은 하청업체 대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 대표입니다. 다 현금입니다. 임시로 직영 처리하는 것처럼 그 흔적 안 남기려고 현금으로 줬죠. CBS가 확보한 독도함 건조 당시 한진중공업의 촉탁직 명부에는 343명에 달하는 인원이 적혀 있습니다.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하도급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수백억 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계약서에 적힌 것처럼 100%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댐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이 진행 중이지만 밀림지대다 사태 수습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밤 SK건설이 라오스에서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댐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와 실종자 수백 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현재 보트 등 구조 장비를 동원해 인근 마을을 돌며 인명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밀림 지역이어서 피해 규모 파악과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지 언론은 댐이 붕괴됐다고 보도했으나 SK건설은 붕괴가 아닌 범람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로 보조댐 한 개가 범람했고 하류 쪽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수위가 높아지니까 어느 한 댐을 범람을 했어요. 그거기 때문에 댐이 붕괴됐다는 건 아니에요. SK건설은 또 피해 지역이 밀림으로 현지와 연락이 쉽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현지 기술진을 비롯한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지현 사장이 현지에 급하되 태국에서 헬기를 수배해 지원하는 등 라오스 정부의 구조 활동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대법원에 6년째 계류 중인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된 재판 거래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주심이 대법원의 사법농단 자체 조사를 막았던 대법관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윤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고위 법관 의전이나 법관의 해외 파견을 위해 박근희의 외교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 여기서 거래 대상이 된 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고 최종 판단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령의 피해자 대부분은 그 사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재판 주심은 김소영 대법관이라는 게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 시절 임종원 전 차장의 PC 조사를 거부하는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추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 추가조사위가 결과 보고서에 법원 행정처의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을 정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의 PC가 물리적으로 파괴된 시점도 김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이처럼 재판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얽힌 김 대법관이 거래 의혹이 다분한 재판에 주심을 맡는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3년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문건이 재판 거래가 실행됐다는 핵심 물증이라고 보고 향후 외교부 관계자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그룹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1조 3천억에서 1조 9천억까지 천문학적인 숫자로 발표됐습니다. 은행권의 실적을 둘러싼 상황 장관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네. KB, 신한, 하나 그리고 우리은행 모두 1조 원 이상을 상반기에 순이익으로 거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거둔 배경은 무엇이죠? 네, 먼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네. 올해 상반기에 대략 KB금융 1조 9,150억, 우리금융 1조 3,060억, 하나금융 1조 3,040억, 그리고 신한금융 1조 7,960억 원씩 각각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철강 기업인 포스코가 공시한 상반기 순이익이 1조 5,750억 원인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네. 이들 금융그룹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 원 이상씩 순이익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엄청난 단기 순이익 뒤에는 엄청난 이자 이익이 숨겨져 있습니다. KB금융이 4조 3,400억, 우리금융이 2조 7,640억, 하나금융이 2조 7,420억, 그리고 신한금융이 4조 1,800억 원의 이자 이익을 올 상반기에 냈습니다. 수수료 수익 같은 비이자 이익은 각사 모두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자 장사를 잘했다는 건데 정말 손쉽게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서민들이 금융사들의 수익원이 돼버렸다. 이런 말 아닐까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지주사의 핵심 자회사인 국민, 하나, 신한은행 모두 대출의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50%를 넘습니다. 네. 내년에 금융지주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비중이 48% 정도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각사의 실적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게 확인됩니다. 그러는 동안 대출금리도 꾸준히 치솟았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계, 즉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 덕분에 은행들 이자 수익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그냥 이 상황을 즐길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은행업계도 가계대출 부문에 대해서 해마다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원대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기업대출 대손 충당금은 간간히 수백억 원씩 회수되기도 하는데 가계 부문에서는 최근 2, 3년간 누적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네. 은행들도 가계대출의 회수 불능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발상을 전환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식으로 수익을 덜 내고 충당금을 덜 쌓는 방법도 검토할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채용비리나 금리 조작 의혹으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친서민 행보를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관순 기자였습니다. 대형 사고를 당한 승용차를 말끔하게 고친 뒤 사고 이력을 숨기고 고가에 팔아넘기거나 침수 차량을 멀쩡한 차량인 양 속여서 파는 중고 자동차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가 워낙 잦다 보니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중고 소렌토를 구입한 김모 씨. 하지만 새로 차를 구입했다는 기쁨도 잠시뿐. 이상 징후가 나타난 차를 뜯어봤더니 진흙이 나왔습니다. 판매상이 침수차를 멀쩡한 차로 둔갑시킨 겁니다. 이런 사기 판매 신고가 해마다 100여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입니다. 합의돼서 종결되는 게 한 44%? 그렇죠. 이처럼 사고 사실을 숨기는 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 차량의 유통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고 시장에 부서진 차를 공급하는 차주는 보험사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중고 판매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고 이력은 세탁됩니다. 차를 말끔히 고쳐놓고 사고 사실을 축소 내지는 은폐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한 외제차 서비스 센터 직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누르던가 폐차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네 돈이 다 나가버리고 차는 폐차가 돼버리니까 일반 업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요. 사고 이력 세탁을 도와주는 건 자동차 정비소, 수원 지역 차량 정비소 관계자입니다. 경미한 부분들은 중고차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딜러분들이 뭐 쉽게 말하면 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일이 그런 칠을 했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체크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이사항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중고차는 경미한 판금 도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문구를 집어넣고 점검지를 내보내요. 정비소들이 발급하는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가 사기 판매의 첫 단추지만
행정기관은 단속 의지도 수단도 없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 참패 후 40여일 만에 9명 체제로 닻을 올렸습니다. 친박계 일부에선 불만이 있지만 몰아치는 쇄신풍에 몸을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이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와 상임 전국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당내에선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 의장, 재선의 박덕흠, 초선의 김종석 의원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원외에선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이사와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수희 마중물 여성연대 대변인,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이 합류했습니다. 대체로 경제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신보수 가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당엔 내가 몸을 담을 수가 없다 하는 분은 스스로 떠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한 결과나 결론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친박계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현재로선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파격 인사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고강도 혁신 작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남북 적십자는 광복절 계기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오늘 판문점에서 이상가족 생사 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서울시 중구 한적 본사에서 북측이 의뢰한 이상가족 생사 확인 회보서를 가지고 판문점으로 출발합니다. 남북적십자는 주고받은 생사 확인 회보서를 토대로 생존자 가운데 최종 상봉 대상자 각각 100명씩을 선정해 다음 달 4일 상봉 최종 명단을 교환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고용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직원 수는 최근 3년간 10,000명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321개 국내 금융사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현재 직원 수는 3년 전보다 1,385명이 줄어든 200만 9,0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김부선 씨의 페이스북 사과문을 대필한 의혹을 받는 주진우 기자가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주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인 60세가 넘었는데도 보험료를 내며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른바 임의계속 가입자 수가 4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 방한객이 지난해 6월보다 29.3%가 증가한 128만 2,09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아침 전국 공항들 기상 여건 좋고요. 비행기 잘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오전 6시 15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선 전 노선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노선과 부산 노선 모두 좌석 여유도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전국 공항 평균 작년 대비 10%가량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이는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 또 공항에서는 셀프 체크인으로 수속 시간도 단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사다리 게임 조작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내일은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까지 이 게임에 빠져드는 실태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